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교의학과 전문의 최기열입니다. 우선 이 귀한 자리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비욘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25년 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련을 했고, 그다음에 울산대 의과대학에서 잠시 재직하다가 개원을 한 다음에 어떻게 우연히 처음부터 정계정맥류라는 질병에 관심을 두고 지금까지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현미경 수술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산전수전 겪은 노하우를 가득 담아서 정계정맥류에 관심 있는 여러분에게 인터넷보다는 좀 더 나은 정보를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요즘은 웬만큼 환자분들이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알고 오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질문을 위주로 해서 제가 정말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듯이 제 환자를 보듯이 쉽고도 자세하게 그리고 포인트를 지적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환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린 보면은 오늘 또 20대 초반 남자 환자고 왼쪽 고환이 가끔씩 아프고 통증의 양상이 묵직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나타났다가 누우면 좀 사라지고 가끔은 또 해음부까지 아플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잔뇨감도 있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봤더니 전립선염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그런데 약을 먹을 때는 나아지다가 증상이 반복되고 그때뿐이고 해서 또 다른 병원 갔더니 얼마 전에 초음파 검사에서 정계정맥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럼 정계정맥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맥이 굵어진 걸 정맥류라고 하는데 다리의 하지정맥류나 항문 쪽에 치질처럼 정맥이 굵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처럼 잠깐만요. 정계란 말은 정계란 정삭 고환의 혈관 기둥을 말하고 정삭에서 고환의 정맥이 혹처럼 굵어졌다 통통하게 그래서 그 내부가 이처럼 우동 면발처럼 통통해져 있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고환은 이 정맥은 검은 피니까 검은 피에 흠뻑 적셔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고환은 이 어두운 피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고환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늙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남성에서 중요한 고환이 보약을 먹지 못할 망정 독약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 보면은 그래서 증상이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운동할 때나 성관계 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또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럴 때 골반이나 고환 쪽에 피가 몰리면서 통증이 묵직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통증은 이 아랫배 쪽으로 서해부나 또 해음부, 항문 쪽 해음부나 심할 때는 허벅지 쪽으로 통증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계정맥류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아픈 건 아닙니다. 정계정맥류 환자들의 한 10% 정도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90%에서는 통증이 없고 통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꼭 실제 질병의 정도하고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심한 경우도 통증이 없거나 가벼울 수도 있고 발생한 지 얼마 안 되고 가벼운 경우도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이나 의사분이나 이 통증만 가지고 이분을 치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통증이 뭐 가볍다고 해서 그래 좀 지켜보자 하다가 훌쩍 몇 년이 지나고 정계정맥류가 확 나빠져 가지고 병원에 찾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암처럼 암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치료하고 없다고 해서 치료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계정맥류도 질병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방금 그 H처럼
정계정맥류가 전립선염으로 치료하다가 정계정맥류가 발견돼서 온 경우가 많은데 또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봐요. 정계정맥류와 전립선염과 관계가 있나요? 뭐 정계정맥류를 치료하면 전립선염도 좋아지나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과 관계가 있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해부학 구조인데 제가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고환의 정맥은 옆에 정자가 나가는 정관을 따라서 정관 정맥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골반 내로 가서 방광 뒤쪽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제 연두소로 해놨는데 이게 전립선입니다. 정액의 30%를 만드는 전립선 쪽을 따라서 음경 쪽 정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계정맥류가 있으면은 고환의 정맥피가 고이니까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 체내 전체 시스템을 순환해야 되는데 이 농축된 피가 전립선에 고농도로 농축하게 되고 필요 이상의 농축된 전립선 이 호르몬 때문에 전립선에 여러 가지 질환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호르몬뿐만 아니라 정맥압, 고혈압처럼 압력도 올라가니까 이 전립선에 있는 혈관과 음경에 있는 정맥 혈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해부학이나 생리학적 이해로서 우리가 전립선과 관계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보니까 정계정맥류 환자분들이 그래서 초음파를 해봤더니 이렇게 전립선염을 의심할 만한 초음파 소견들이 자주 보이고 또 인터루킨이라는 전립선염과 관련 있는 이런 단백질 수치가 높더라. 그래서 정계정맥류는 전립선염과 관계가 있다 이런 연구도 있고 또 전립선염뿐만 아니고 또 대표적인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잖아요. 아까 남성 호르몬이 높다 보니까 전립선에 그래서 전립선에서 전립선 세포가 생산이 빨라지고 또 세포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전립선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키는 여기 루트 코스 그러니까 아주 메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전립선에 있는 우리 전립선암으로 가보면은 이 전립선암 환자에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전립선암 조직에 붙어 있는 정맥이 많이 늘어나 있고 전립선암과 전립선 세포와 그다음에 그 전립선에 붙어 있는 정맥에서 체열을 해봤더니 남성 호르몬이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오더라. 2배, 심지어는 10배까지 높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남성 호르몬 정계정맥류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면은 전립선암과도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또 다시 보시면 고안에 있는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전립선은 이게 남성 호르몬을 먹고 삽니다. 남성 호르몬이 밥이고 주된 식량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임상적으로도 남성 호르몬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또 전립선 암 환자는 이렇게 거세 수준으로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박탈시키는 그런 무의과적 아니면 화학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과 아주 연관이 깊고 그래서 정계정맥류 때문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 전립선 내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심한 정계정맥류를 젊은 나이에 방치해 두면은 아무리 문제 없다고 해도 방치해 두면 심한 단계에서는 환자분이 여생 동안 50대, 60대 노년에 걸쳐서 비뇨기계에 가장 흔한 전립선 비대증 또 드물게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발병할 그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실제 또 그 병에 걸린 사람들도 정계정맥류가 심한 단계로 방치돼 있었다면은 그 진행 정도도 더 충분히 진행 정도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맥의 음경에 있는 정맥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음경에 있는 정맥도 압을 받아서 고안의 정맥처럼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경에 정맥이 늘어나면은 음경은 이제 발기를 할 때 정맥이 어느 정도 피를 잡아줘야 되는데 필요 이상 늘어나게 되면 정맥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발기의 강직도나 유지가 발기 강직도가 떨어지고 유지력이 곤란해지는 정맥성 발기 부전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맥성 발기 부전 치료를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전립선에 있는 정맥을 차단하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계정맥류는 고환뿐만 아니라 좀 위로 올라가서 골반 내에 전립선에서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음경까지 가서 발기부전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전립선염으로 치료가 더디고 좀 오래가 반복되는 환자분들이나 또 전립선 비대증에 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나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이 30cc 이상으로 크다고 말을 들었던 분이나 가족 중에 전립선 암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검진에서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PSA 보통 전립선 암 수치라고 하죠. 그 수치가 4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보다 높다거나 이런 분들은 정계정맥류가 없는지 이런 검사도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발기부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있겠지만은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도 혹시 고환 쪽에 정계정맥류 때문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그 정맥압 때문에 고환의 정맥이 음경의 정맥이 혹시 손상이 있지는 않나 발기부전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오늘 메인 타겟인 고환에 무슨 영향을 끼칠까요? 이제 우리 환자분이 물어보겠죠. 여기 좀 복잡하게 됐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우리 고환은 우리 몸보다 한 2.5도 정도 중심 체온보다 낮은 상태에서 자기 기능을 잘 합니다. 그래서 좀 아래에 내려가 있고 더울 때는 조금 더 내려가고 추울 때는 약간 올라가고 조절을 하는데 이 정계정맥류 환자분들은 1도에서 정상보다 1.5도 정도 고환의 정상 온도보다 좀 높은 경우가 많고 이 고환에서 정상 온도보다 온도 올라가면은 고환 내에서는 활성산소 아시죠? 과산화수소처럼 세포를 죽이는 독성 활성산소가 여러 가지 활성산소가 발생되고 또 정맥의 고환의 정맥압이 올라가면은 정맥 그 옆에 있는 미세 동맥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동맥 순환을 정맥압이 상대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동맥의 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환의 동맥 순환이 장애가 일으키고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세포들이 저산소증에 빠지고 저산소증에 빠지니까 그럼 또 다시 아까 우리 비정상적인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또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무슨 특이한 독성 단백질도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콩팥 위에 부신에서도 독성 대사 물질이 전체 시스템으로 가지 못하고 고환 쪽으로 역류하는 바람에 그 대사 물질에 의해서도 고환이 손상될 수가 있고 또 자기 세포를 자기가 파괴하는 자기의 정자가 자기 몸인데 자신의 것을 남은 것으로 알고 파괴하는 상정자 항체라는 자가 면역 질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총 종합을 해서 결국 고환에서는 고환의 제품인 DNA가 정자의 DNA가 일단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정자를 만들어내는 생식세포가 안에서 자살 반응 어떤 환경이 좋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살 반응으로 인해서 세포가 위축될 수가 있고 또 이 정자를 키우는 기둥 같은 지지세포가 있는데 이 지지세포도 손상이 오고 또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간질세포도 또 손상이 오고 또 고환 옆에는 부고환이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붙어 있는데 고환을 키우는 곳인데 이 부고환에서도 정자를 성숙시키는 어떤 효소 수치가 떨어지고 부고환 세포 자체도 자살 반응이 일어나면서 가늘게 위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해 보면은 결국 정자는 이 정계정맥류 하나 때문에 정자 숫자가 떨어지고 운동성도 떨어지고 기형도도 올라가고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고환도 위축되고 작아지고
심지어는 무정작증까지.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뭐 정작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정작을 만드는 세포도 없는 지지세포 세로토닌 오니 신드롬이라고 정자를 만드는 세포가 없는 기둥만 있는 이런 상태까지 빠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남성 호르몬도 당연히 떨어지면서 아까 정맥 혈관 더불어서 같이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고환은 이렇게 정상 고환의 크기는 이 장축 타원형이잖아요. 긴 장축의 길이가 4에서 5cm 정도 되는데 우리가 3cm 이하면은 조금 작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길이가 4에서 5cm 되고 부피를 환산하면 15에서 25ml 정도 되는데 이렇게 3cm 이하, 10ml 이하 사이즈로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정자가 정상이래가 점점 나빠지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술을 했다고 작아진 애가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사춘기, 그것도 빠른 사춘기, 뭐 초후, 중학교, 초반이면 돌아올 기회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수염도 잘하고 성숙된 상태에서는 이제 고환은 더 이상 성장이 없고 평생 동안 이제 아껴 써야 됩니다. 사춘기 이후로는 우리 몸이 노화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은 사춘기 때 정계정맥류를 빨리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고1, 대1 이렇게 아주 젊은 나이인데 이미 고환이 뭐 거의 초토화돼 가지고 수술을 해도 좀 그저 그렇고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본인이나 부모님도 관심을 가지고 사춘기에 넘어가면은 뭐 초음파 간단한 거니까 동네에서 혹시 없나 꼭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제가 여러 군데서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은 이렇게 가볼게요. 이거 뒤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떻게 하지? 다음.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정계정맥류가 원인이 뭔가요? 혹시 유전인가요? 아니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왼쪽에서만 발생한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왼쪽만의 질환인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도 좀 끄고 볼게요. 예, 정계정맥류는 당연히 유전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가족 간에 어느 정도 그 체질이나 체형이나 여러 가지 좀 형질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형제끼리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아빠하고 두 아들 다 같이 이렇게 뭐 유전자의 문제 있다고 밝혀진 건 아닌데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게 많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정계정맥류가 있다 그러면 형이나 동생도 가까운 병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간단히 한번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계정맥류가 이제 보통 유병률이 뭐 15에서 20% 인터넷 쳐봤다고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통계는 한 50여 년 전의 통계고 그 뒤로 바뀐 적이 없어요. 어디서 뭐 연구가 따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나 한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보면은 몇 군데서 이렇게 40대 이후의 남성에서는 한 50% 정도까지 정계정맥류가 발병하더라 해서 유병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알고 20%만 높다는 거. 그래서 생각해 보건데 아마 50년 전보다는 우리 남성이 체형도 다르고 또 생활 습관, 운동량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진단 기술 또한 50년 전에 초음파나 50년 전에 컴퓨터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해상도나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발병률이나 진단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서 발병의 원인은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 뭐 선천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선천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체질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이 고환의 위치가 그림처럼 이게 가늘고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사람은 직립보형을 하잖아요. 동물처럼 기어다니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중력의 역방향으로 피가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면서 항상 중력의 힘을 아래로 받으니까 일부가 올라가다가 아래로 다시 떨어지면서 이렇게 정맥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 고환 정맥이 이 후복벽 그러니까 장기의 제일 밑바닥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줄 때마다 밑바닥에 눌리기가 쉽고 복압에도 수직으로도 잘 눌리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또 정맥에는 피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라고 뭐 이렇게 판막이라고 있는데, 이런 판막이 아예 없거나 좀 부실하거나 이럴 때도 피가 역류하면서 정계정맥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가 커지는 사춘기에 잘 발생하고, 키가 큰 사람이나 복압을 많이 쓰는 사람이나 또 30% 정도에서는 같은 원리로 하지정맥류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조를 보면은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인데, 왼쪽은 수직이고 길고 오른쪽은 조금 더 짧고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왼쪽이 더 취약합니다. 갈 길이 더 멀고, 그래서 더 취약하고, 그래서 더 잘생깁니다. 왼쪽에서 더 잘생기고, 같이 생겨도 왼쪽이 더 심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왼쪽이 정계정맥류 환자의 80%는 왼쪽에서 발생하고 20%는 양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한 5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요즘은 이제 양쪽인 경우가 80%고, 그러나 정도는 왼쪽이 더 심하겠죠. 예. 또 마찬가지 이유로 아까 체형이나 뭐 여러 가지 체질이나 또 뭐 진단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마저도, 우리 비뇨기과 전문 의사 선생님들마저도 지금 환자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아직은 정계정맥류가 항상 왼쪽만의 질환이다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우측 오른쪽 진단에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재발했거나 고통받는 환자분들 보면은 꼭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꼭 왼쪽만 정계정맥이 있다는 소리 듣고 그쪽 치료만 하다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계정맥류가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도 꼭 있겠다. 특히 왼쪽이 3단계 이상으로 심하거나 정액검사가 아주 나쁘거나 재발하거나 이런 경우는 오른쪽도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환자분도 이렇게 같이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뭐 그타 쪽 아주 이제 드문 어떤 기질적인 드문 2차적인 원인이라고 하는데, 드문 원인으로는 이렇게 대동맥이나 뭐 장골동맥, 오른쪽 장골동맥에 왼쪽에 있는 고환정맥이 뭐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이렇게 눌려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만성 변비로 대장 하부 S결장이고 하행결장, 그리고 S결장, 대장 하부에 딱딱한 대장에 눌려서 정계정맥류가, 고환정맥이 눌려서 정계정맥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드물게는 신장, 콩팥이나 후복막의 어떤 종양 때문에 직접 눌려서 정계정맥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슨 검사를 해야 하나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기본이 진찰이겠죠. 진찰. 그 다음에 음낭 도플러 초음파 검사, 그다음 정액 검사, 뭐 성호르몬 검사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진찰로는 이제 고환에 만져지는 환자도 같이 알 수 있는 정맥에 대해서 보고 만져보고 해서 1에서 3단계 정도로 나뉘고 하는데, 이 진찰도 중요한 것이, 환자분이 진찰해서 인지한 정맥은 대부분 환자분의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 꼭 제거해야 할 포인트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은 그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수술하고 봤더니 혈관은 그대로 있고, 그런 경우는 또 증상도 안 좋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기록해 뒀다가 타겟을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음낭 도플러 초음파 검사. 음낭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는 이렇게 진찰은 3단계로 나누지만은 음낭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좀 5단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눕니다. 이건 이제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꼼꼼하게 보는데요. 정상은 이처럼 고환의 정맥은 실처럼 가늘게 수십 개가 가늘게 이렇게 가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에 힘을 주거나 안 주거나 관계없이 날씬한데 들어오고 빠지고 인아웃 인아웃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계정맥류가 있으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쪽에 이렇게 통통해졌죠. 그 다음에 더 밑에 통통해지고, 이렇게 고환의 중심에 가운데 뿌리에 정맥, 고환의 내정맥이라고 하는데, 내측 정맥이 통통해지는 것을 1단계나 2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땅이 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면 고환 옆에 사이드에 있는 이쪽 바깥쪽, 그리고 이 아래까지, 이거 이제 고환 바깥쪽이니까 외측 정맥이라고 합니다. 외측 정맥이 이제 통통하게 굵어지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은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정맥이
주머니처럼 늘어나가지고 24시간 통통해져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4단계, 심하면 5단계 이렇게 나눕니다. 이 초음파 단계는 암 환자에서 CT처럼 전개증명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심한지 위치하고 정도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심한데 모르고 가볍게 수술하면 안 되겠죠. 이 정도에 따라서 수술의 범위랑 수술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정상. 이 정상 여기 고안의 정맥을 보면은 이처럼 가늘고 거기에는 정맥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정맥은 초음파에서 거의 볼 수가 없고 이렇게 혈관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여기 보면은 전개전맥류 환자분들은 통통해져 있기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통통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초음파 검사를 우리나라 아무리 큰 병원에서도 대부분 누워서만 검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누워서만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개정맥류는 이 체위에 따라서 심해지고 안 심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꼭 서서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서서 검사하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보통 누워서만 검사하고 그래서 가벼운 경우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3단계도 2단계, 2단계, 1단계 놓치기도 쉽고 또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인데 누워서는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체질에 따라서. 그래서 꼭 누워서도 서서도 이렇게 이중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환자분께서 전개정맥류가 의심돼서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됐다 그러면은 그 의사 선생님께 미안해하지 말고 서서도 검사를 좀 한번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또 다음은 이제 고환뿐만 아니고 이 전립선 주변에 정맥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초음파로 고환의 정맥처럼 전립선 주변에도 정맥이 늘어났는지 수술 후에는 고환의 정맥이 전립선 주변의 정맥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쪽 컨디션도 확인해야겠죠. 혹시 여기도 정맥류가 있다면 늘어나 있다면 수술 후에도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수술 후 애우나 수술 방법을 또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신장 콩팥으로 가서 신장에 수신증이 있는지 혹이 있는지 또는 신장 정맥은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그러면은 수술은 누가 받아야 되는지 전개정맥류가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학술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꼭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정액검사 결과가 나쁘거나 결혼해서 임신을 노력하고 있는데 1년 동안도 애가 생기지 않고 이런 경우 그러나 전개정맥류가 있다. 그러면 남성 불임으로 알고 이렇게 남성 불임이 있는 경우 또 고환의 통증이 간헐적이지만 통증이 있다는 것은 고환 조직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 또 고환이 정상보다 좀 작거나 반대쪽보다 20% 이상 작아졌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장축이 3cm 이하 4cm 이하로 작아졌을 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적 조건으로는 약간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여기는 일부 제 자신의 생각이기도 하고 하는데 권장사항으로는 사춘기에서 2단계 이상, 사춘기는 이제 키가 자라고 더 악화될 수가 있고 아까 기대한 바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당겨서 2단계 이상 65세 남자에서는 고환이 애만 날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3단계 이상 그리고 또 양쪽에 2단계 이상으로 의미 있게 있다든지 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다든지 발기부전이 있다든지 또 만성 전립선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든지 만성 골반 통증이 있다든지 부관염이 재발한다든지 자주자주 또 정관보건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당한 전개정맥류가 있다든지 또 어떤 사고로 아니면 어떤 원인으로 한쪽 고환이 없다든지 위축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전개정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일부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지금 제가 약간 진도를 빨리 빼야 할 것 같은데 수술을 일단 수술의 원리를 보면은 여기 고안에는 여기 그림처럼 빨간색 동맥 하나와 정맥이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정색과 파랑. 검정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파랑은 옆에 전립선 쪽으로 해서 사이드로 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로 들어오고 아웃은 두 개로. 그러나 이 1번 검정 정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이미 검정 정맥은 늘어나면서 정맥 고유의 탄성 조직과 콜라겐 그리고 평활근이라고 근육들 이것들이 거의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 쓸 수가 없고 재활용할 수 없으니까 버리는 게 답입니다. 1번을 버리고 대신 2번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들어오고 빨강으로 들어오고 파랑으로 나가라고 검정은 가능한 버리자. 이게 치료입니다. 고쳐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암이나 뭐 고름덩어리 같은 거 고름주머니 버리잖아요.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이것도 이미 망가진 거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버리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버리자. 한쪽으로 가게 하자. 그래서 나의 나가는 정맥의 파랑 혈관이 정상인지 수술 전에 초음파로 확인해 봐야겠죠. 이게 정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수술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술의 종류는 뭐 우리 환자분들이 뭐 색전술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일단은 제 꼭대기에서 배꼽 주위에 복강경, 후복막, 그다음에 색전술, 서해부, 서해하부, 그다음에 참고로 극서해하부 제가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원리는 그냥 다 한 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은색 정맥을 어느 특정 부위 높이에서 차단하고 나머지는 그냥 오므라들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 높은 줄기에서 차단하는 것을 후복막 복강경이라 하고 그 다음에 팬티라인 정도에서 차단하는 것을 서해부라고 하고 그 사이 정도에서 코일이라는 물질을 넣어서 틀어막는 것을 색전술이라고 하고 음경 높이 정도나 그 이하에서 하는 것을 서해하부라고 합니다. 어느 특정 부위에서 차단해서 나머지 혈관이 오므라들도록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극서해하부라고 제가 그려놨는데 이것은 이제 서해하부를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 나머지 혈관을 좀 더 없도록 이거 잘게 썰어서 찌꺼기 없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기본 서해하부 수술은 서해하부 수술이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장 재발률도 낮고 회복도 좋고 또 위험성도 좋고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수술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미경화 서해하부 절제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서해하부 절제술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음경 이하 높이에서 서해하부에서 절개하고 정삭 고안의 줄기 핏줄기 고안의 여기 줄기만 살짝 빼서 이 정맥을 이렇게 열심히 자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남겨놓는 거. 이게 기본적인 서해하부 수술이고 이것은 보통 이제 2단계 여기 줄기의 내측 정맥에 전개정맥류에 있는 2단계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안을 좀 빼가지고 아까는 줄기였는데 우리가 아래라고 그랬죠. 고안을 좀 빼서 고안 주변에 있는 혈관까지 자르고 먹는 거.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준 거 3단계. 옆에까지 주변까지 있으면 거기까지 손을 봐야겠죠. 그래서 3단계가 심한 경우는 여기서 빼서 그 주변까지 제거하는 고안 노출 타입 2 서해하부 절제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가 있는데 얘는 극서해하부 다중절출술 이제 서해하부 수술인데 그래도 밑에 나머지가 7에서 10cm 정맥이 남아서 회복도 늦고 재발할까봐 이것들을 이렇게 잘게 서너 차례 더 해서 아예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심한 3단계나 아까 복압이 없이도 혈관이 늘어나는 4단계나 재발하거나 정형외 검사에서 정자가 너무 좋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뭐 팬티 라인에서 서해부나 복강경 수술 국내 대학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의학과에서는 색전술을 하고 주로 합니다. 색전술은 이 팔에 혈관을 따라서 가느다란 빨대 같은 튜브를 넣어서 골반 높이에 고환 내정맥까지 기어 들어가서 이 금속 코일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 고환 내정맥을 차단하는 시술입니다. 물론 이제 방사선 노출이 피폭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장비가 개량되면서 방사선 피폭량도 많이 줄고 했지만, 그러나 이 진입 경로가 혈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혈관에 기형이 있거나 또 내측 정맥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측 정맥이 심하게 늘어나는 경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또 환자분들이 이제 재수술 환자들이 많아요. 3번, 4번 수술한 분도 계십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재발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재발하고 재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재발의 원인은 이제 무엇보다도 여기 남아있는 정맥입니다. 재발의 범위 남아있는 정맥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후복막이나 색전술이나 복강경을 할 때는 20cm 정도 정맥이 남게 됩니다. 길이뿐만 아니고 아래로 갈수록 피라미드처럼 더 크겠죠. 그래서 이 덩치 큰 애가 삼각형 모양으로 남아 있고, 아무리 서해 하부를 하더라도 7에서 10cm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위축돼야 되는데 피는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처음에는 위축되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팽창하면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피가 또 고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재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발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수술이 계속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서 정해정맥류가 3단계 이상으로 심하거나 아니면은 4단계나 아까 말씀대로 심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고환 근처에서 수술하는 서해 하부, 현미경 서해 하부 절제 수술로 적게 남겨놓고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또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은 세계적으로도 이것마저도 문제가 되니까 이걸 좀 더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2-3번 나머지도 더 잘게 해서 아예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맥류가 중요하고 하니까 어느 분야도 그렇듯이 우리가 다 이렇게 계속 예전의 방법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끝나가는 시점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술을 하다 보면은 아들처럼 젊은 이제 갓 성인이 된 대학생, 초년생 나이인데도 너무너무 심해져서 정해정맥류가 그것도 모르고 공부만 하다가 부모님도 어머님도 안타까워하고 아들은 황당해하고 수술하는 저도 우울한 마음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즘 다들 뭐 케이팝 남성들 가수들처럼 몸매 관리하고 키 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해정맥류 유병률이 많으니까 이렇게 중학교 1학년, 고1, 대1 이렇게 3년에 한 번 정도는 사춘기 때는 꼭 가까운 근처 동네에서라도 고환의 초음파로 정해정맥류 정도는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제가 당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 질문 좀 받을게요. 앉아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 고환통증이 심할 것 같은데 있는데 이 증상 왜 맞습니다. 제일 1번 가장 의심한 게 정맥류고, 비뇨기과 가면은 아마 병원에 가면 정맥류나 전립선염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정맥류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 초음파로 확인하면 됩니다. 또 밑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증이 있으면은 정맥류 거꾸로입니다. 정맥류가 있으면 전립선 비대증이 높을 수가 있으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호르몬 때문에 그럽니다. 고환이 쓸데없이 너무 많은 호르몬을 먹게 되니까 많이 뚱뚱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40대 후반입니다. 한 달 전부터 알프라이 묵직했는데 혼자 있을 때 경공도 심해져 처음에 들어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먼저 정맥류 의심하고 가까운 병원 어디서나 진찰이나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보고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안심하고 있으면 대체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40대 후반에 진행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작이 사춘기니까
40대 후반에 꼭 진단이 쉽게 되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또 밑에 서핑 러버 결혼 1년 됐는데 준비 중인 아내와 산부인과 봤더니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액 검사가 좋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비뇨기과 의사가 고안에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초음파 보고 뭐 방사선도 아니고 간단하고 실시간으로 바로 하니까 정계정맥류 검사 꼭 해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대체 하던 그래 체크해보면 돼요. 가장 흔한 이유가 정계정맥류니까 축구하다가 살짝 부딪혔는데 불편하고 느낌적으로 샤워할 때 부딪히고 다니고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축구에서 부딪히거나 친구와 놀다 부딪혀서 아니면 이제 뭐 고환이 좀 피가 나서 혈종으로 그래서 그대로 정계정맥류가 있다. 그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닌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인지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환자분도 꽤 있기 때문에. 또 밑에 형제 맞아요.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DNA의 문제는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아닌데 아까 가족적인 체질상 그런 경우가 제 경험적으로 있기 때문에 꼭 해보고 물론 뭐 형제간에 한 분이 길쭉하고 한 분이 짜리몽땅하다면 전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정계염 자체 유병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마음 편안하게 안심하는 게 좋겠죠. 확인하고 59세 남자고 당뇨 합병증 신장 이식 받은 지금은 면역력 먹고 있는데 우측과에 아픈데 걷거나 가벼울 때 이 신장이 우측에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건 좀 이번 여기 케이스는 별로 정계정맥하고 관련이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뭐 오른쪽에 있다고 그래서 왼쪽이 없으니까 오른쪽이 또 생긴다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고환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해보고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실만 가지고는 있다없다 말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고환에 증상이 있다면은 검사 간편하고 안전하니까 꼭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정계정맥류 진단받았는데 불임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걱정됩니다. 치료하면 맞아요. 뭐 치료하면 무정자증 환자도 정계정맥류를 제대로 치료하면 30%에서 정자가 출현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뭐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웬만큼 좋지 않은 경우도 치료하면 도움은 되겠죠. 그걸로 뭐 최종의 답은 얻지는 못할 망정 시험관 아이를 할 망정 그 확률이나 모든 면에서 정계정맥류 있다면은 수술을 받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 또 소변 마르기 증상이 있는데 심하게 커피 마시고 심하고 2시간 넘는다는데 소화가 안 되고 누웠을 때 증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밀가루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밀가루 소변 마르기 증상이 있는데 어쨌든 심해요. 네, 이건 물론 이제 저의 정계정맥류는 별로 그다지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마 뭐 전립선 증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떨 때 심해지거나 마련 증상이 있는데 뭐 방광에 뭐 과민성 방광이나 여러 가지 전립선의 다른 증후군 컨디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비뇨기과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증상이든지 2주 이상 가면은 가까운 병원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또 있을까요? 고환이 묵직하고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남습니다. 정계염 비슷한데 왜 맞아요? 어찌됐든 고환에 증상이 있으면 정계정맥류 없어도 문제가 되는데 있다면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마 이게 같이 동반될 수도 있고 전립선과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전립선 크기하고 고환의 상태를 가서 근처 병원에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까지 정계정맥류에 대해서 제가 나름 경험을 좀 나름 농축해서 정의를 했는데 그림도 그려가면서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성에서 고환은 참 중요하고 애자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도록 당부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제가 준비를 했고 또 다음 또 기회가 된다면 더욱더 혹시 관심 있고 그런다면은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준비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좀 저도 낯설지만은 유명한 우리 비욘드 시청자분들과 함께 자리에서 너무 반갑고 다음 기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